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 국제경제학을 같이 공부할 건데요. 자, 교재를 폴 크루그만 교수님 교재로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국제경제학은 사실 미시경제랑 거시경제를 다 공부한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꼭 그럴 필요는 없기도 해요. 알면 당연히 좋지만, 그리고 또 미시 거시 공부한 이후에 보다 보니까 좀 약간 모형이 좀 어렵고 그리고 수식을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이 책의 장점은 우선 첫 번째는 좀 쉽습니다. 쉬워. 요렇게요. 물론 이제 적절한 그래프라든가 뒤에 보론이나 부록에서 수식적인 접근도 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쉬운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약간 최신판입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우리나라 교수님 책을 쓰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국제경제학이라는 파트는 시시각각 변하는 내용을 좀 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신의 내용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쭉 한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구나 공부를 하시게 된 다음에 뒤에 보면 또 레퍼런스에 관련된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걸 직접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차근차근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교재를 중심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챕터 1장과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학습 목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 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 국제경제 문제와 국내 경제 문제, 요거를 좀 구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국제경제학이니까 국제경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 거야. 국내 경제와 국제경제는 좀 다릅니다. 주권 국가들 간의 어떤 교역에 대한 무역과 자본의 이동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국제경제학의 7대 주제가 반복해서 제기되는 이유. 아니, 7대 주제가 뭐야? 자, 거기 좀 나와 있는데요. 3페이지 밑에 국제경제학이란 무엇인가의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나와 있네요. 국제경제학의 주요 문제는 주권 국가들 간의 경제적 상호작용이라는 특수한 문제가 제기되는 쟁점인데요. 7가지 주제가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국가 간에 무역을 했어. 그러면 무역에 이득이 발생하겠죠. 네, 요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역의 유형이 어떤 것이 있을까? 무역의 유형, 요런 토픽들은 우리 1장에서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간의 교육을 하게 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득이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가 발생해. 그러다 보니까 무역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제기되는 게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국가 간의 교역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는 게 국제수지, 이렇게 이 내용을 볼 거고, 그 다음 이제 국가 간의 화폐의 교환 비율, 환율이라 하죠. 옛날에는 이제 환율이 정부가 이제 정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인데 점차 변동환율 제도로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냐, 환율 결정,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국제적인 정책 조정, 요즘은 이제 세계가 하나의 이제 세계화에서 좀 약간 지역화, 이렇게 블록화가 되긴 하지만 국가 간의 어떤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이 공조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조정, 이것도 이제 하나의 관심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자본시장, 이렇게 이 책에서는 이렇게 7가지 토픽으로 나눠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살짝 중요한 내용들이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경제학을 이제 국제무역 측면과 국제금융 측면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서론 파트 한번 볼까요? 그래서 국제경제학이란 무엇인가? 무역의 이득, 유형과 정책, 그리고 국제수지, 환율 결정, 국제적인 정책의 조정, 국제자본시장, 이렇게 해서 국제무역과 국제금융 목차가 이렇게 쌓여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국제경제학이 뭔가 이걸 보기 전에 우리 교재 서론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줄 볼게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경제학은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현대 경제학이 국제 경제학에서부터 이제 꿈틀거리면서 시작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 사상과 관련해서요. 가장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코틀랜드의 철학자인 데이비드 휴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의 아버지인 아담 스미스의 친구, 뭐 스승,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휴미 쓴 에세이가 되겠네요. 무역 수지에 대하여 요게 처음 경제 모형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국제 무역과 관련해 가지고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무역 수지에 대하여 네, 요 책이 발간되면서 휴메 사상, 또 철학자니까 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이게 최초의 경제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초의 어떤 경제 모형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어떤 경제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주로 이제 말로만 했습니다. 담론적인 측면에서 말로 어쩌고 저쩌고. 물론 이제 정치 경제 성격이니까 철학적인 사상도 중요하고 다 그랬겠죠. 근데 이제 휴미 최초로 뭔가 경제 모형을 반영해서 에세이로 출간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휴메 친구인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을 또 출간하기 20년 전. 그러니까 이게 언제 나왔냐면 1758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의 20년 전인 1776년에 국부론이 나왔잖아요. 아담 스미스의. 그러니까 그 전에 등장을 했네요. 그래서 국부론 이전에 20년 전에 이런 모형을 이용한 연구가 나왔습니다. 1776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경제 모형을 이용해서 우리 책의 담론에서 모형 지향적인 분석을 하게 되었다고 마지막에 나와 있죠. 모델 오리엔티드 학문 분야. 그래서 모형 지향적인 연구를 하게 되었다. 연구의 시초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달러. 오늘날은 국제경제학에 대한 연구가 오늘날만큼 중요했던 적은 없다. 21세기 초의 세계 많은 국가들은 재화와 용역, 서비스의 무역, 또 돈의 흐름, 상호 간의 투자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을 맺게 되었고요. 이러한 연결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격동의 장소가 되었으며 자, 거기 보시면 정책 위반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리더들은 지금의 내가 보이는 지구 반대편, 지금 눈에 보이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게 지구 반대편의 국가와도 관련이 있고 그 나라의 반대편 국가에 있는 그 나라의 경제 상황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몇 가지 기본적인 무역 통계를 살펴보면 국제 경제 관계가 전례 없이 중요하게 되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여기 볼까요? 여기 보시면 수출과 수입이 점차 이렇게 증가하는 그림 1-1입니다.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둘 다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아니, 수출이 증가하게 되는 건 오케이 알겠는데 여기 보시면 수출보다 지금 미국은 수입이 더 크잖아. 전반적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큰 상황입니다. 아니 얘네들은 말이야 수출보다 어떻게 수입이 더 크게 되면서 많이 얘네들이 외국 물건을 소비할 수 있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게 될 겁니다. 둘 다 증가했지만 수입이 더 많이 빠르게 증가하게 되면서 그 많은 수입품을 어떻게 미국 애들은 구입을 해서 소비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결국은 뭐야? 아니 수입할 수 있는 대규모 자본이 미국으로 들어오나 보지. 그래서 대규모 자본 유입 때문에 가능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차차 보긴 할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당연하지만 예전에는 대규모의 자본 유입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이런 것들은 국제 자본 시장에 연계가 되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 60년간 국제무역의 규모가 거의 3배가 될 정도로 커지게 되는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커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2020년에 발생한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죠. 미국발 금융위기 이런 상황에서는요. 수출과 수입이 모두 크게 감소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규모는 그래도 커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런 국제경제학의 주요 이러한 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분석하는 기본적인 모형과 개념, 방법론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3페이지로 가보시면요. 그래서 기본적인 리카르도 모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 3페이지 거기에 가보시면 두 번째 줄. 자, 최신 모형으로 또 끌어들여서 2007년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에 또 새로운 경제에 대한 도전이 되면서 다른 어떤 분석의 모형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 또 고전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분석, 접근 방법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우선 국제무역이란 무엇인가 라고 한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 측면에서는 미국이 대내 경제 사이즈가 되게 크잖아. 그래서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은요, 국제경제는 이제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국제무역에 더욱더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GDP 대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과 수출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은 좀 다른 나라보다는 국제무역에 덜 의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긴 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무역을 통한 이득이 발생하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미국보다 우리나라, 멕시코, 독일, 벨기에 이런 나라들은 훨씬 더 국제무역의 비중이 크다라고 왼쪽에 그림 나와 있잖아요. 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가 간에 교역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무역의 이득은 뭐가 있어? 요게 이제 사실 리카르도 비교 이론 가지고 경제학의 모든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비교 이론 해서 무역을 통한 이득. 예, 요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 3페이지 밑에 한번 보시면요. 사람들은요, 국제무역이 유익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노르웨이가 오렌지를 재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렌지 먹고 싶으면 다른 나라에서 사오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수출과 수입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면 무역을 통한 이득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자, 거기 세 번째 줄도 한번 나와 있습니다. 무역의 이득, 무역, 교역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가급적 미국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물건을 구입하는 게 우리나라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국제경제학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가 간에 오히려 수출과 수입, 교역이 이루어질수록 무역의 이득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 간에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상호 이득이 발생하는 거야. 우리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이렇게 두 국가 간에 교역을 했을 때 윈윈 이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 내가 물건을 공급하고 물건을 사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면서 교환을 통한 이득이 발생하는데 그거와 똑같은 원리로 국가 간의 교환을 통한 이득 그게 바로 국제무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자발적으로 교환을 할 때, 거래를 할 때 서로 이득을 보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노르웨이 소비자들은 자국에서 생산하기 힘든 오렌지를 척박한 땅에서 우리가 막 재배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잘하는 거를 생산해서 수출하고 오렌지를 수입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달랑 마지막 줄에 보시면 네 번째 줄도 있는데 자, 세 번째 줄 볼까요? 아니, 인도와 같이 기술이 덜 발달된 국가에서는요. 아직 자기네들은 교역을 하거나 수출 수입할 여력이 안 되는데 만약에 미국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재앙이 되지 않을까? 미국 애들도 마찬가지야. 거기 그래서 다음 네 번째 줄 보세요. 다섯 번째 줄.
고임금 기술 선진국의 사람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저임금 국가들과 무역을 하게 되면 아니 나의 일자리 뺏겨서 생활 수준이 낮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대통령은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겠죠. 자유무역 협정을 맺게 되면 거대한 일자리가 유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선거 전략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을 통해서 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무역을 통해서 이득이 발생하고 또 무역은 어떻게 발생하는가라고 하면요. 우리가 시장에서 누가 스파게티를 생산하고 누가 축구를 하고 누가 경제학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역할이 분담됨으로써 경제 규모와 경제가 더욱더 커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제 활동이 확대되는 것도 세계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상품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국가가 어떤 거를 자기가 잘하는 걸 수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간에 자원이 언제나 희소합니다. 어떠한 자원을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좀 뭔가 풍부한 자원을 좀 많이 활용하고 희소한 자원은 내가 봤을 때 잘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러한 상품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 간의 효율적인 우리가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거를 생산해서 전문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역을 하게 되면 이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얘기가 4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러한 무역은요, 유형의 재화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국제 간의 차입과 대여 역시 상호 유익한 무역의 형태이다. 우리가 은행이라는 걸 통해서 자금의 공급, 자금의 수요, 이게 대부자금 시장도 우리가 분석을 하잖아요.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역을 통해서 할 뿐만 아니라 자금 시장에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3번 한번 보시면 무역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핵쇼울린 정리해가지고 설명할 겁니다. 그렇게 생산된 상품을 수출하고요. 희소한 자원으로 생산된 거 이거는 자원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이런 상품들은 수입을 하게 되면 두 국가 모두 이득을 얻게 되고요. 국가들이 4번 보시면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전문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니까 규모의 경제 이득을 또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 자원과 현재 자원을 교역함으로써 이게 지금 말씀드린 국가 간의 차입과 대여를 하게 되는 거야. 네, 그렇죠. 자금 시장이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또 국제 노동 이주를 통해 가지고 국가들은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각각의 우리 교재 보면 어느 챕터에서 얘기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거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무역의 이득은요. 무역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가 전체에 혜택을 줍니다. 윈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과 교육을 할 때 미국의 어떤 농산물 같은 거 저렴한 가격에 수입을 하게 되면 그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농부들은 피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 내에서 특정 집단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베네핏이 교육을 통한 무역을 통한 이득이 코스트보다는 커요. 그런데 우리가 차차 얘기할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코스트 이게 피해라고 볼 수 있겠죠. 희생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피해와 희생을 보는 집단이 있어요. 오케이? 이 특정 집단에게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적절하게 이제 재분배를 해줘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국제무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입 경쟁하는 산업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자원 소유자들에게 수입되는 지금 농산물 얘기했죠.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는 플러스가 될지라도 국가 내에서는 누구는 플러스를 보고 어떤 특정 집단은 마이너스를 보는 소득 재분배 문제가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거기 하고 있습니다. 자, 4페이지 거기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자, 거기 내용을 볼게요. 국제무역은 수입품과 경쟁하는 자국 내 산업의 스페시픽한 자원의 소유자들, 다른 산업에서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자원의 소유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 피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직조기 같은 특수 기계는 직물 수입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직조기 같은 경우는 특수기계라 했잖아. 그래서 말 그대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력 직조기야. 그래서 특수한 기계는 옷감을 만드는 옷을 짜는 거기에만 사용할 수 있잖아. 근데 저렴하게 괜찮은 뭐 그러한 수입품이 생기게 되면 이거의 가치는 어떻게 돼? 이거는 외국에서 옷이 수입되면 수입으로 옷 수입이지 옷감이 수입되니까 수입을 하게 되면 직조기의 가치는 맞습니다. 하락하게 됩니다. 아니 소비자들이 외국에서 수입된 물건을 많이 사면 국내에서 직조기를 통해서 생산한 그 제품, 그 옷감에 대해서는 잘 구입을 안 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의 옷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여기는 생산 요소 아니겠습니까? 옷을 생산하는 생산 요소, 파생 수요 성격을 지니잖아. 이거에 대한 직조기의 가치도 하락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고기 잡는 어부도 있습니다. 특수한 기술을 가진 근로자는 어류, 물고기를 수입하게 되면 그들이 잡은 고기의 가치도 하락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특히 국제무역과 관련해서는요. 이렇게 소득 분배, 특히 근로자와 자본가와 같은 범위가 큰 집단들의 그래서 근로자와 자본가 간에 또 소득 재분배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얘기하는 건 생산 요소에서 우리가 기능별 소득 분배 측면에서 노동자 집단과 자본가 집단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마지막 단락 볼게요. 실제 미국은 전반적으로 계속 부유해지고 있지만 미국 내의 기술 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은 명확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재분배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많은 경제평론가들은 이러한 사태의 원인을 국제무역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특히 저임금 국가에서 중국이나 인도에서 생산된 공산품의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에 대한 얘기는 차차 뒤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첫 번째 5페이지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요거 좀 나눠서 할게요. 그래서 무역의 유형, 무역의 규모 등등등 해서 이 전반적인 챕터 1장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같이 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